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보다 부산 쪽일까요? 이른바 이 최동원 이 자이언츠, 롯데자이언츠 이 전설적인 투수의 옷을 입고 사직구장도 찾았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 주호영 후보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구 수성갑 자리가 비지 않습니다. 교수님,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가는 곳은 이 대구 인터체인지가 아니라 부산 인터체인지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벗어날까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여기서 계속 부산 쪽으로 나가는 것 같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상황이 또 그쪽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주호영이 무소속을 출마할지 안 할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의 예측하기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출마 선언할 것 같다라고. 아하. 그러면 이제 대구라는 하나의 선택지는 사라졌다라고 봐도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호영이 과연 진짜 강단 있는 사람인가, 출마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만큼.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이제 무소속 나갔을 때 그때는 무소속 나간다 하더라도 국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용서가 됐는데, 이번엔 딱 나갈 경우에는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거기까지도. 그래서 과거와는 좀 상황이 달라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심이 좀 깊은 모양입니다. 결국은 이제 부산 북구 갑 몇 개가 더 남았는데 가장 유력한 건 역시 이제 부산 북구갑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차를 더 달려서 부산 북구갑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구포시장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인가요? 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상당히 또 인기를 모았던 지역이 바로 부산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산 북구갑이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로 이제 내려놓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고, 여기에 전재수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하정우 AI 수석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국혁신당 대표도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또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야 되니까 이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출마한 적도 있었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고 여론조사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박민식 이분은 벌써 이제 바닥을 훑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분이 옛날에 거기 있다가 떠났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떠나면서 자기는 부산 사람 아니다, 서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하. 떠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뭐 앙금 같은 게 아마 이제 유권자들한테 좀 남아 있을 것 같고, 예. 일단은 뭐 그래도 국힘의 후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지율은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하정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예. 여기 왜냐하면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출마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말이 바뀌었거든요. 말이 바뀌면서 나올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조국의 문제잖아요. 예. 조국은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민주당의 선처에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민주당이 선처해 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 간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주당 양보 없이는. 왜냐, 전북 군산이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명분이 좀 쓰죠.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너희들 후보 내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대통령까지 돼 있는데 수없이 기소 당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물 건너간 얘기인 것 같고, 명분 얘기는 지금 그 전주 M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예. 그 다자구도에서 김의겸이 43%고요. 김의겸입니다. 김의겸이 43%고 조국이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자 3자 대결 모두에서 조국이 좀 크게 참패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연고도 없잖아요. 연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게 된다라면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예. 뭐야, 거기 나가가지고 뭐야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정청래 대표가 또 감안해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거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산시 재선거 조국 대표 출마 추진위원회라는 게 막 결성이 되고, 예.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나가게 되면 김의겸한테 패배합니다. 김의겸입니다. 김의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새만금 청장인가 이거 하고 있는데, 예. 참 재밌는 인연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다 그 조국하고 방배동 집에서 같이 와인 먹는 사이라고 들었거든요. 아하하.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조국이었죠. 근데 어느새 이렇게 확 가라앉아 버린 거 예. 아니겠습니까? 흑석동이 아니고 방배동이군요.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남은 게 뭐 안산갑 같은 데잖아요. 예. 양문석이 그만둔데 여기는 김남국이 22.7%고요. 그다음에 전해철이 20.9%고 아. 용해인이 8.8%고 조국이 8.3%예요. 그러니까 용해인보다도 안 나와요. 예. 조국이.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갔다 참패하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그동안에 참 뭐 많이 호소하기도 했고 예. 교수님 아시다시피 본인의 이 발언도 상당히 목소리 높여서 하기도 했는데 정작 이런 여론조사에 넣어보면 그 인기가 별로 없네요. 옛날에 나도 뭐 한때 뭐 촛불 집회하고 이럴 때 막 사람들이 막 대중들이 환호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때 내가 딱 저건 내 거 아니다. 저 사람들 수틀리면 언제든지 나를 꼬나박고 때릴 사람들이고 나 또한 수틀리면 저들의 뒤통수를 칠 사람이다. 자기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거는 뭔가가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흐름이 만들어낸 거고 아하.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속상해하면 안 돼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뭐랄까 냉정한 겁니다.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선거 분석 전문가들은 조국 대표를 향해서 군산, 안산, 군산, 안산 기웃거리지 말고 부산으로 가라. 산산이 부서지는 거 아니냐. 부서지기 전에 본인의 고향인 이 부산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산, 안산 아닌 부산이다. 예, 이 분석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으로서는 군산 나가나 안산 나가나 떨어질 게 뻔하거든요. 근데 그 명분도 없어요. 그다음에 창피만 볼 것 같거든요. 그나마 해볼 만한 데는 어디냐면은 부산이거든요. 그래도 교동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지율 1위가 나와요. 어허! 지지율 1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볼만 하거든요. 예. 한동훈하고 붙어도 일단 1대1 대결 현재로서는 한동훈보다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보수표를 갖다 몽땅 다 끌어오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부산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자기도 거기에 뭐가 있어? 연고가 있잖아요. 예.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부산의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전재수가 원하지 않아요. 전재수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재수가 딱 나오게 되면 저쪽에 뭐 주진우나 아니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박형준이 될지 뭐라든 이 사람들이 어떤 틀로 만듭니까? 조국 대 한동훈 틀로 만들어 나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옛날에 그때 그 모든 사건들이 지금 다시 떨어져 나오거든요. 대자비가 될 수밖에 대자비가 없네요. 되는 거고 그때 부산 의전원이었잖아요. 또 의전원. 조민입니다. 조민의 그 부산 의전원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재수는 자기가 원하는 그 선거 프레임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나오게 되면 자기가 짜고 싶은 선거 프레임에 아주 거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장애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선거를 갖다 제대로 치르고 싶은데 그때쯤 딱 되면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국이냐 한동훈이냐 여기 관심이 다 모이게 되고 판이 그렇게 짜인다라고 한다면 자기 선거의 그 프레임, 자기가 설정하려고 하는 프레임 다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거를 제대로 칠 수 없다라고 해서 말리는 모양이에요, 계속. 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원하는 건 누구냐고 하정우인가?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정우입니다. 그래서 하정우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음. 본인이 통일교 의혹이 있는데 AI의 이 하정우가 오면은 그런 의혹도 좀 덜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요. 더군다나 하정우 수석은 바로 전재수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렇죠. 러닝메이트로는 전재수 조국보다는 전재수 하정우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걸 갖다 그쪽으로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에게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나오지 말라고 그쪽에는. 그래서 어쩔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산 북감 여론조사 뭐 보면은 일단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국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1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상 이거저거 재지 않고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한다면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명분도 있고요. 여기 나가게 되면 이제 민중한테 진짜 밉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고민이 클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보죠. 근데 전북 군산 여기 나가서 진다? 이거는 아마 치명적일 거예요. 왜냐 부산에 나가서는 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그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자, 이런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박수영, 예. 수영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 여의도 연구원장까지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교수님이 부산 북갑의 여론조사 결과를 잘못 어디 방송에서 발언을 냈어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수치가 아니라 김두관 전 의원의 수치를 발표하면서
상당히 혼란을 만들어 왔습니다. 혼란을 불러왔는데 박수영 의원은 숫자를 잘못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발끈하고 있네요. 아마 숫자를 잘못 인용한 거 맞을 거예요. 뭐 일부러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금방 들통날 텐데 숫자 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숫자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마도 좀 그 의도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이제 내려보겠다는 의도가, 왜냐하면 프로이트에 따르면은 항상 무의식적 실수, 무의식적 실수에는 항상 뭔가가 깔려 있거든요. 무의식적 네. 본심이 나왔다. 그러니까 실수에는 항상 무의식이 깔려 있다라는 네. 프로이트의 이론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무의식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좀 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한동훈 측에서 이거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그쪽에 공을 들이고 있구나, 내지는 그쪽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것 부산 같아요.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그렇지 않다면 굳이 뭐 이런데 굳이 뭐 이런 데까지 그냥 뭐 한마디 하고 아닌데요 하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예. 약간 신경전까지 벌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하는 걸 보게 되면 아마도 그쪽에 마음이 좀 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윤희석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 한동훈 쪽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예. 방송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뭐 대구보다는 아무래도 부산이 유력하지 않겠냐라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지금 그것 때문이죠. 예컨대 한동훈이 딱 나갔을 때 이 장동혁 체제가 만약에 한동훈이 부산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거나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예. 되면 자기들한테 치명타니까 아마도 그걸 자르고 싶은 어떤 무의식적 욕망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잘못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에는 바로 부산 출마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는데 또 하나의 이 암시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발전 특별법은 포퓰리즘 아닌 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른바 부산 발전 특별법, 박형준 시장도 계속 강조했던 이게 글로벌 뭐 허브 특별법인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이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발전 특별법, 박형준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한 이거에 대해서 싹둑 잘라버렸어요. 예. 별 이 반응을 안 보이면서 10분 동안 반응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이미 지난 30일인가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포퓰리즘 법안이다라고 또 비판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멈춰 세웠다. 왜 그러는지 뭐 그럴 듯한 논리도 없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이 법이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2024년에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그래서 여야 공감대까지도 형성했던 그런 법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산 퍼주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호남 통합에 들어가는 예산은 투자고 부산에 대한 지원은 부담이냐 비용이냐. 그래서 부산 발전에 쓰는 돈이 아까우면 그냥 무공천해라 부산에는,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각을 좀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 향후 행보 관련해서 교수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대구도 이야기했고 우리 부산도 얘기했는데 혹시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까? 혹은 또 불출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교수님? 불출마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이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불출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 아무래도 출마할 가능성은 훨씬 더 크고, 불출마할 상황이 온다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또 상황이 겹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질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모릅니다. 또 어떻게 또 국힘에서 또 가만 안 있을 거란 말이죠. 뭐 계속 또 뭐 저격수를 배치한다라든지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당선은 못 된다 하더라도 한동훈의 당선도 막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떤 수를 쓸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불출마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좀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언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행보라든지 이미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불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가처분은 기각된 주호영 의원이 일각에서는 탈당 후에 무소속 결정 내리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당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불출마할 거라는 예상이 지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또 며칠 전에 또 어떤 기자한테 들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탈당에 따른 정치적 부담 이게 너무 커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더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분의 이제 행태를 보게 되면 이진숙과 좀 대비되잖아요. 이진숙 같은 경우는 비교적 뚜렷하게 자기는 계속 그 길을 가겠다고 의지를 계속 피력해 왔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주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된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액션이 없습니다. 그냥 가처분 신청 하나 낸 거 그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탈당을 할 명분이 좀 약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당에서 컷오프한 것이 적법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니까 법원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탈당에 따른 탈당에 필요한 명분이 일단 약화가 된 거고 예. 두 번째 자기가 대구에서 그래도 6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권자들이 그 당의 후보로 6번을 뽑아줬는데 그런 사람이 당을 떠난다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클 거고요. 그 밖에도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김부겸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패배의 책임이 몽땅 또 자기한테 올릴 거란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더 씌워져 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정치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예. 뭔가 좀 해보겠다. 이걸 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뭐 불리함을 무릅쓰고 당을 갖다 혁신하기 위해서 나가겠다. 뭐 이렇게 결기 있게 좀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도 성일종 의원이 만났대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하는 것만은 좀 하지 말아달라라고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냥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불출마할 가능성이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은 김부겸 후보에게 어부지리가 갈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대구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 6선까지 했던 국회 부의장으로서는 그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도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더 이상 뛰지 못하고 컷오프가 됐더라면 이 부분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으로 보궐선거에 투입될 수 있으니까 그건 받아들이지 않겠냐 싶은데 이것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기를 갖다 뭐 전국 수석했는데 저기 뭐 촌장하라는 얘기냐 저 마을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 출마를 고집하고 있거든요. 무소속 출마를 고집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도중에 이제 포기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나가보세요. 몇 명입니까? 국힘 후보에다 이진숙에다 자기까지 나가면 거기 당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나마 이진숙이 안 나와준다면 예컨대 당의 혁신 이걸 명분으로 걸고 국힘 후보랑 경쟁을 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더 높게 나오면 사실 승기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단일화를 하든 아니면 단일화가 되지 않든 표에 의해서 저절로 단일화가 될 텐데 그러면 한번 겨눠볼 만한데 이진숙 이분이 계속 출마의 고집을 꺾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상태 속에서는 이제는 뭐 나가봤자 될 수도 없고 이런 판단을 좀 한 것 같고 이분은 아주 그냥 의지가 굳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광환 최고위원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차는 떠났다. 아이고. 기차는 떠났지만 자동차를 대령해서 다들 정거장에 섰을 때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그냥 기차 떠났다. 예. 한마디만 하는 거죠. 이미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번 이진숙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국힘 후보가 나가잖아요. 그럼 표가 갈릴 거란 말이죠. 라고 한다면은 김부겸이 되죠. 이건 뭐 볼 필요도 없겠네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이진숙, 주호영, 국힘, 김부겸 4파전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진숙하고 국힘하고 김부겸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3파전으로 간다고 한다면 김부겸이 지금 넉넉하게 이기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국힘이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대구 내에서도 화가 나갈 사람들이 예. 이번에는 김부겸 찍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아유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정효를 데려온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거 고성국 말 듣고 이거 고성국 공천인 거잖아요 지금. 아. 고성국 말 듣고 그 사람 데려왔는데 이정현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진숙하고 그다음에 주호영을 컷오프했는데 그 사람들 여론조사에서 1위, 2위를 달리던 사람들이잖아요. 명분이 뭐지? 이 사람들 왜 잘랐죠? 그 이유를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 화가 나는 거죠. 제가 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봉이냐? 우리 니들이 그냥 아무나 내세워주면 아무나 찍어주는 투표 기계냐? 라고 거기에서 이제 민심이 확 이반해 버린 거거든요. 예. 이거를 갖다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도 리더십이 좀 없는 상태고 이러다 아하. 보니까. 예. 아니 근데 교수님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전국 수석한 사람을 뭐 촌장 면장시키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구시장 나가도 3파전 4파전이 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국회의원으로 배지를 달아서 원내 입성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길을 마다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자기가 된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지금 육선 의원도 여기 시장 하겠다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크다고 본 거고 예. 그런 다음에 일단 지지율도 자기가 한때는 1위를 달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기억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모든 사고가 멈춰버린 것 같아요. 내가 1위였는데 부당하게 잘렸다. 내가 나가겠다. 내 억울함을 호소해가지고 나를 갖다 지지했던 그 사람들의 표를 내가 모으겠다. 그러면 내가 뭐 3파전이 돼도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결판이 날 거다. 아마 3파전으로 달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국힘 후보랑 경쟁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국힘에서 누구 뽑을지 몰라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예.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뭐 단일화가 되든 아니면은 뭐예요 표로 단일화가 되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일화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생각보다. 지금 누구보다도 정치판을 분석해온 교수님마저 잘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행보가 아주 애매롱하고 뭐 애매롱을 떠나서 홍카콜라가 아니라 지금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지어는 친북을 하고 있어도 유분수일 텐데 지금 김부겸을 지지하면서 나가면서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이 보수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부겸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자기가 쌓아놨던 그 보수 지지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텐데 교수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왜 이러는 걸까요? 글쎄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듣기로는 김부겸 이분하고 30년 지기라고 하거든요. 예.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히 돈독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은 또 맞거든요. 뭐 대구에 도움을 준다면 당을 떠나서 정치권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이분이 그렇게 당파를 초월했을까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래도 이분이 그 당의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당의 대선 후보까지 뛰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타당 후보를 지지한다?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한들 그래도 공적 입장이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그걸 딱 얘기한다는 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당대표를 지냈던 분, 그다음 대선 후보를 지냈던 분으로서 이게 적절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구의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 말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초당파적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볼 땐 그냥 삐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삐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노망난 정치인의 말로를 봐라. 뭐 민주당에 아예 입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나한테 못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삐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비난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참새들이라고 또 폄하를 했습니다. 무지한 예. 참새들은 조잘되지만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간다. 이게 어디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얘기인지 몰라도 자기가 이제 독수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김부겸을 지지한 건 대구를 위해서다. 근데 쫓겨난 전 남편이 어찌 살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쫓겨난이란 말을 하거든요. 예.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이분 한 번도 쫓겨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쫓아낸 적이 없을 텐데. 그렇죠. 자기가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은 아니 붙잡는 거 뿌리치고 제 발로 타령한 것인지 쫓겨난 적 없다라고 이제 정정을 해줬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이로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당에서 쫓아갔어요. 하와이까지 좀 도와달라고. 근데 거절했던 게 누구예요? 자기란 말이죠. 그다음에 자진 탈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영병 홍준표가 드디어 여권에 투항했다라고 이제 혹평을 한 거죠.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비난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그 지역은. 근데 막 한마디로 막 나가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약간 삐친 것 같아요. 그냥 삐친 거예요. 그렇게 이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누군가를 향해서 깐족거린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예, 지난번 대선 때도 지난번 대선이죠. 그때도 이제 경선에 나갔지만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막 풀어대는 거고. 예. 근데 그때는 사실 시대 정신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게 될 수 있는 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못 하고 단지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애들 때문에 자기가 후보 경선에서 선택받지 못했다 이렇게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된 것을 자기의 역량 탓을 하거나 자기의 판단 착오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돌려야지 사람이 발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너희들이 나한테 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나를 쫓아냈다라는 이상하게 전도된 생각을 갖고 있는 예. 거죠. 그러면서 이거 억울함을 표시하는 게 이제 삐친 거죠. 그냥 한마디로 네. 삐쳐가지고 뭐 나는 그 중산병이라나 중이병이라 그러나요. 네. 확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확 비틀어질 테다. 음. 네. 중이병인지 중산병인지. 자,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김부겸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부겸 후보는 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민주당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이게 자칫 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이제는 들어올 만큼 왕창 들어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러는 이유 이건 교수님 보시기에 도움이 될까요? 자기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겠죠. 일단은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지 고맙다. 근데 나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 같아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딱 챙긴 겁니다. 네. 홍준표도 내 편이야. 나한테 넘어왔어. 이런 얘기죠. 보셨죠? 홍준표도 나한테 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디는 찾아가면은 박근혜하고 홍준표 전 시장 등을 만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클릭 행보를 하겠다는 거죠. 그 자신감이 묻어나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을 챙겼고 한 30% 정도 되잖아요. 그다 자기 표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는 뭐예요? 그 중도파까지 챙겼고 이제는 보수를 공략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구에 그 엑스포가 있나 보죠. 그걸 갖다 박정희 컨벤션 센터라고 부르겠다. 명칭을 바꾸겠다는 거죠. 저쪽에 광주에 가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명칭을 바꿔줄 것이고 그다음에 내려가면 박근혜랑 홍준표 전 시장 등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오히려 이제 역풍은 저쪽에서 불고 있는데 대구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 아니 왔으면은 대구의 민주화 운동 한 인사나 아니면 시민사회 또는 민생 현장 이런 걸 찾아야지 보수 언론부터 찾는 거 이거는 후보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드러낸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우리는 찬밥이고 일단은 보수 원로들이 먼저냐라고 이제 불만을 표명을 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와 단절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나오나 하나만 한 얘기예요. 별 힘도 없고 이쪽은. 그러니까 자신감입니다. 이제는 내가 민주당 표 먹고 중도표 먹었지 이제는 보수표까지 먹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대구 엑스포 박정희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거기 내려가면 바로 박근혜하고 홍준표를 만나겠다. 라는 거죠. 라고 하면서 그 민주당 또는 자기에 대한 그 비토의 감정을 희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자신감이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구가 완전히 무슨 초롱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마저도 공략을 당하는 상황이 온 거죠. 예. 바로 박상용 검사입니다. 법무부는 도저히 못 참았나 봅니다. 대북 송금 수사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 나와서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를 내렸습니다. 직무 더 검사로서 직무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유를 공정성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이게 그 검찰총장 대행이 구자형인가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요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수락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막아야 되는데 나서버린 거예요. 아이고. 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이런 큰 경우가 문제고. 우리가 정치적이다라고 없었죠. 표현하지 않았던 이거야말로 겁니까? 정치적인 거고 완전히 장악당한 거죠 지금 정권에 의해서.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건 원래 준사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법기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만큼 독립성을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공무원이니까요. 네. 그게 지금 다 깨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야, 근데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에 피 묻히는 일까지 야 검찰총장 대행이 그런 일을 한다? 이걸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보니까 공정성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구체적으로 뭐가 공정성 위반인지가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직무 위반인가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징계를 때린 거야? 설명이 없어요. 무슨 뭐 감찰을 했다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감찰을 했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사실 밝혀져 가지고 그래서 이런 한다. 이런 징계를 내린다. 이거잖아요. 앞에 없어요. 뭘 감찰했는지. 그다음 감찰해서 뭐가 걸렸는지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박성현 검사의 말을 들어보면은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없었대요. 그것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징계 혐의로 집행이 정지됐는지 전혀 통보받지도 못했다. 왜 그런지. 뭐뭐 때문에 이것도 본인도 통보받지 못한 거예요. 또 그런 게 되면 보통 소명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소명 기회도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들끼리 땅땅 해가지고 딱 올리고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 선서 거부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데에 대한 보복이다. 그러니까 나갔잖아요 국정조사에. 근데 선서를 거부하면서 성명문 같은 걸 읽었거든요. 야, 근데 그 명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거 예. 또 읽다가 또 제지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전문을 다 올렸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명문이에요. 아주 그냥 탁탁탁탁 조목조목. 그래서 야 이게 또 새로운 또 수사가 만들어지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이분이 그 뭐냐면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선서 거부를 한 거 왜 선서 거부를 했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국정조사 이 법에 따르면은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면 안 돼요. 거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원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선서를 하는 순간 그것의 합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불법하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그다음 위헌적이기 때문에 나는 선서를 할 수 없다. 대신 뭘 합니까? 대신 질문하면 내가 얘기는 다 답해 줄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증언은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증언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못하게 막 쫓아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소 취소 논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만 법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칙의 파괴입니다. 이건 위헌적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밖에도 또 실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북사 사업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지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화영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당황하다 보니까 마구마구 공격해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제 1차로 뭡니까? 징계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무 정지를 해버린 거죠. 이게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이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법무부 장관입니다. 박상준 검사의 직무 정지에 공소 취소 밑밥 깔기용 직무 정지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밑밥 깔기 용도로 해당 수사 검사를 직무 정지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당신 이재명 정권의 김용현, 노상원이 되기로 한 거냐. 딱 그거거든요. 김용현, 노상원이 바로 그것 때문에 깜빵 간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성호 장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한동훈 전 장관이 계속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했어야 된다. 물론
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라면 이걸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질석 가졌으면은 시도라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알릴 수가 있잖아. 예. 그다음에 알릴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또 국힘에 대한 이제 비판도 같이 이제 곁들여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상정 검사 이성 잃고 정치 행위를 하는군요. 국정조사 후에 특검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특검이 이제 이른바 공소치소로 가는 특검이라는 이야기였는데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은 완전 정반대네요. 이거는 뭐 민주당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본인들도 자기들이 거짓말한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 연어 술 파티, 그다음에 허위 진술 유도, 그다음에 형량 거래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항상 정황이에요, 정황. 문제는 뭐냐? 연어 술 파티 2년간 감찰했잖아요. 나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허위 진술 유도 없었습니다. 다 누가요? 이화영이 한 진술이에요. 근데 국정원 문건도 이화영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거 뭐예요? 찾은 거잖아요. 예. 바로 거기서 물증을 찾은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형량 거래 이건 누가 시도한 겁니까?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서민석 변호사. 청주시장 민주당 예비후보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거거든요. 가능하지가 않다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플리바게닝은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걸 갖다 시도하다가 그게 왜 불가능한지 얘기를 해준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정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이성을 잃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바로 이걸 갖다 정치 행위라 규정하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정성 위반한 거고 그래서 직무정지다. 이런 논리를 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마구마구 이제 몰아치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다음에 또 종합특검에서 밝혔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정황이야. 증거를 해야지. 예. 정황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지들이 볼 때 요만큼 트집 잡을 케이스 무조건 그걸 정황이라고 몰아붙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한테 그걸 통해 가지고 수사팀에다가 뭐예요?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굴 불러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한동훈을 불러야지. 예. 법무장관. 근데 한동훈 왜 못 불러?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성현 검사는 이제 불러가지고 단독 청문회를 한다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네, 효과가 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갖다 공식 청문회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 불러다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이유가 뭔지. 지금 민주당하고 하여튼 진영적으로 이 민주당 쪽에 서 있는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연어 파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성정 검사의 설명도 그렇고 관련된 여러 보도의 구체적인 보도를 보면 정상적인 보도를 보면 수사하던 와중에 저녁 시간이 됐고 저녁이 됐기 때문에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교도관도 그렇고 그래서 마치 곰탕이나 설렁탕을 주문하듯이 도시락인데 그 도시락이 연어 도시락이다. 연어가 들어가 있는 그 도시락이다. 근데 계속 연어 파티 이야기하고 술이 동원됐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작정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6시 34분에서 7시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져거든요. 6시 34분에 갑니다. 그다음에 편의점 가가지고 술을 사요. 예. 이건 또 반입하려면 어떡합니까? 소주병을 반입할 수는 없잖아요. 물병에 그렇지. 생수병에다가 생수를 또 사야 돼요. 병가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네. 거기다 소주를 다 버려야 돼 또. 버가지고 몰래 또 반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뭘 사러 가야 돼요. 또 스시를 사러 가야 돼. 예. 연어회를 사러 가야 돼. 연어회를 사러 가서 거기서 그걸 판을 벌려. 그다음에 술을 다 마셔. 냄새까지 다 없애고 7시에 나와야 돼.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알고도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이걸 정말 이런 소리를 듣고 믿는, 이걸 진짜라고 믿는 등신이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혹시나 이걸 그런 등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믿는 척하는 그런 변태스러운 등신들은 참 많은 것 같다. 예. 다 지금
그 연기를 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뭘 깔아준 겁니까? 야바이 판을 벌린 거고 거기서 이제 언론인이 국회의원이니 이런 애들이 막 바람 피우면서 왜 야바이 판 벌어지면 옆에서 바람잡이들 있잖아요. 삐끼들 바람잡이들 그런 판을 좀 벌이고 있는 거죠. 예. 유치해서 못 봐주겠어요 정말. 이는. 교수님 말씀대로 거짓도 자꾸 사실이다 이야기하면 마치 청담동 술집 이야기처럼 연어 해도 아니고 연어 도시락인데 이것도 연어회 이게- 파티로 그렇죠. 믿어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마치 듭니다. 손동수법이 하나 그거잖아요. 예.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게 결국은 사실이 된다. 이 수법을 지금 이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박상영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구자연, 정성호 이 사람이 두 사람이 합작해가지고 법 취지를 무너뜨렸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따르면 직무 집행정지 사유도 모른대요 지금 왠지 예. 그냥 공정성 위반요.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 취지를 깬 거고 또 다른 한편은 검사의 신분 보장 제도가 있거든요. 예. 함부로 막 징계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아마도 법을 바꿔놨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게 유예 기간이 1년이 있거든요. 그 유예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공지물을 보고서야 직무상 위반이나 수사 공정성 문제로 감찰이 진행 중이라 사실 뒤늦게 알았다라는 거고 어떤 뭐 해명의 기회도 없었고 그다음에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는 건지 설명도 듣지 못했다. 예. 그래서 법무부가 언제부터 권력에 종속된 기관이 됐는지 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법적이어야 될 준사법 기관인 이 검찰로부터도 관련된 법적인 구체적인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는 거고요, 네. 교수님. 네. 그리고 또 윤 정부에서 뭐 대북 송금 수사에 개입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런 건 일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뭐 개별 검사를 만나서 그러면 증거가 있든지 그런 증거가 없거든요. 그 사실 그런 구조가 가능하지도 않거든요. 나오려면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장관,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법무부 예.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얘기하면 검찰총장이 밑에다 압력을 넣고 이런 구조잖아요. 명령 개통이. 예. 아니 그럼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아주 수사검사를 직접 만나서 압박을 넣었다? 그럼 이 수사검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다 보고하죠. 그렇죠? 다 보고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고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일이 법무부의 통상적인 보고 이게 이제 올라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무슨 개입을 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또 그 설레발을 떠는 거다. 그 예.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든 어쨌든 박상용 검사의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수사는 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유죄 확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은 800만 불이 쌍방울 직원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선양 쪽이나 중국으로 건너간 이후에 북한에 이 전해졌다는 걸 대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말로 자기들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예.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재심을 신청하든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별걸 다 트집을 잡는데 국정원의 문건을 갖다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뭐 선별을 해서 냈다 뭐 이런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럼 절차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집전 사실이 없다. 다 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쌍방울에서는 원래 자기들끼리 한 사업이고 자기들이 주식을 갖다가 부양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 근데 그 말 자체가 이제 박상영 검사에 따르면 그거야말로 자백이다. 왜냐하면 주식을 부양하려면 누가 가야 돼? 이재명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재명이 가야 돼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처럼 설레발을 떨어져야지 자기들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증거라고 들고 나오는 그거는 쌍방울에서 왜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될 뿐이다. 너희들 뭔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황당한 거죠. 네.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박상용 검사가 억지로 믿게 만드는 것도 아닌 사안에 대해서 왜 자신이 해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홀홀이 검사 한 사람이 지금 이 온갖 공세를 맞받아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북 송금 사태의 본질, 뭐 공소 취소까지도 연결되고 뭐 이화영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이 되는데 교수님
핵심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의 유죄를 확신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깊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재판으로 가지 않으면 뭐예요?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밑밥을 좀 깔아놓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박상영 이분에 대한 탄압이 시작될 거예요. 국정조사 끝나면 그다음 뭐 하겠습니까? 특검하는 거죠. 특검을 해가지고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마구마구 뒤집어써서 심지어는 구속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뭐 구속될 수도 없고 일단은 기소될 수도 없고 구속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그냥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공소 취하라는 이 충격을 견딜 수 있게끔 아주 그냥 분위기를 온갖 거짓말 반복해서 반은 현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소 취소로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약간 복병을 만난 게 박상영 이분이 또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스타 탄생 예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마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막 직무 정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탄압을 해대고 있는데 사필 규정이라고 이게 뭐 되겠어요? 이미 법원에 판결이 나와 있는데 대법원까지 그걸 어떻게 예. 뒤집습니까? 예.